진범은 언젠가는 잡힌다라는 주제입니다. 24년 전 서울에서 실종이 됐던 20대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게 되면서 처벌을 해야 되는 목소리,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높은데 안타깝게도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해당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시간을 거슬러서 1997년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 주범 A씨죠. 현재 47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후배 2명과 여자친구를 데리고 전북 익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전북 익산 이 IC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를 당시 여자친구는 28세였어요. 이 여자친구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A씨와 후배 2사람이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이 시신을 안매장하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느냐 하면 후배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주범 A씨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 목적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제 경찰에 입수가 됐습니다. 이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면서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 실마리를 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47세, 현재 47세 남성 진범으로 확실시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자백도 했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범과 공범들 모두 처벌받지 않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죄를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죄가 사라진 게 돼버린 것처럼 된 건데요. 일단 경찰이 후배 2사람을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살해 정황을 포착하면서 주범 A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주범 A씨를 검거하게 된 건데 이 지금 경찰 조사에서 A씨 여자친구가 내 외도를 의심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 이렇게 본인이 이 살인을 저지른 것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주범 A씨와 그리고 공범 2사람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A씨 진술을 토대로 해서 경찰이 시신 발굴 작업에 나서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살인죄 공소시효 없다라고 하던데 왜 이 사람들 처벌을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인 혐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국민들 국민정서법에 의하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죠. 이 세 사람 네. 모두. 그런데 처벌받을 수 없는 게 시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2015년 7월 31일 전에는 살인죄에도 공소시효가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앤 게 바로 이 태완이 사건이죠. 네. 태완이법을 계기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2000년 8월 1일 자정 이후에 발생한 살인 사건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조사를 하게 된 이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 이유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 사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거는 이제 2000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폐지가 된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범죄들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이 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이 진범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하루 전에 재판에 넘겨진 이 강간 사건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하루 전에 처벌을 받아서 본인은 그러니까요. 뭐 억울한 생각을 할까요? 이 사건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야말로 정말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한모 씨예요. 50대 한모 씨인데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공소시효 이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기소가 됐습니다. 네. 사건 당시에 현장에 남은 유일한 증거라고 한다면 이 지금 피해자의 것으로,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가 전부였어요. 이 서귀포경찰서가 휴지 뭉치에 묻은 정액에서 DNA를 검출하기는 했는데 당시에 이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실 성범죄를 저지른 이 피의자고, 그런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하루 전에 사실 재판에 넘겨지긴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DNA라는 게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사건 당시에는 뭐 찾아내지 못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DNA를 어떻게 찾아내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수사당국이 굉장히 끈기를 갖고 이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국가수에서 2016년부터 3년간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이 1,800여 개의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 중에 2019년 3월에 이 해당 DNA가 한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건데요. 당시 한 씨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어요. 이 성범죄 18건, 그리고 강력범죄 어마어마합니다.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서 2009년 5월에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서귀포 경찰서 이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한 씨를 제주 교도소로 이감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된 거고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됐습니다. 제주지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한 씨를 기소하게 된 겁니다. 사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면은 이 휴지 뭉치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증거를 두고 검찰과 그리고 이 한 씨의 변호인 사이에서 굉장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휴지 뭉치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검찰 측 주장은 이 휴지 뭉치 국가수의 DNA 검정 결과 훼손됐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게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고요. 한 씨 측 변호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건 당시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쳐서 이 휴지 뭉치를 압수하게 된 것이 아니고, 또 휴지 뭉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검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재판부에게 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한 씨의 입장입니다. 한 씨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그래서 뭔가 반성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받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최후 진술이 한 씨 측 변호인을 굉장히 무안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받겠다라는 건 사실, 글쎄요, 뭐 저는 이 법조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본다면 이 당연히 본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무죄 입증을 위해서 강력하게 뭔가 이 최후 진술을 했을 것 같은데, 겸허히 받겠다라는 건 글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해 보이는 발언 같아 보입니다. 일단 지금 한 씨에 대한 공판이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변호사님이 재판 예상을 하신다면 어떤 결과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도 평론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 휴지 뭉치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증거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취득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유료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 조서에 이제 기재되지 않은 그런 기재 미비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사실상 사소한 것이고, 더 중요한 우리가 DNA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되거나 사실 조작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거는 증거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심적으로는 당연히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이 한 씨 정말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DNA조차 사실 굉장히 추출을 해내기 힘들었을 텐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법원에 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형사 절차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정말 인신 구속을 할 수 있고 뭐 10년 이상의 사실 형도 내려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은 DNA에 법원이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이건 사실상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검찰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압수조서에는 이게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유류물을 취득한 그 과정에 대한 그 서류는 어느 정도는 또 그래도 제출을 해서 여기에는 그래도 적법하게 우리가 취득을 한 것이다라는 일종의 좀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 구멍이 자체가 아예 구멍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그 증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의 좀 능력에 많이 달려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변호사님 저희가 공소시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지은 죄에 대한 면죄부, 뭐 국민정서법으로 제가 해석한 정의였는데 공소시효가 법률적으로는 어떤 걸 의미하고 또 왜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공소시효가 이제 굉장히 뭐 예전에 부터 이제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됐을 때부터 공소시효는 존재를 했고요. 뭐 법률마다 사실은 범죄마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사형인 그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25년의 이제 공소시효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뭐 몇 년 이상부터 몇 년 이상에는 뭐 몇 년 이렇게 다 이제 달리 정해져 있는데 공소시효가 만약에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검찰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이 이제 뭐 법원에서도 면소 판결을 해야 되고 네. 검찰에서는 아예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국가에서 행사할 수 있는 형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뭐 살인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공소시효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사실 정말 법은 이 생물과도 같아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면 법도 정말 변화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가 됐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정 부분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폐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는 그 이유는 또 우리가 그만큼 과학기술, 그러니까 과학수사기술의 발달이 되어서 DNA만으로도 이 사람을 나중에는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이 기저에 깔려서 이렇게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는 것이고 또 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다라 그러면 사소한 실수, 뭐 과실범에 대해서도 사실은 평생 이 죄값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 보니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일정 정도의 공소시효를 만들어주고 일부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없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평론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그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된 이 태완이 사건 있잖아요. 태완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건이 1999년 5월 20일 이 대구의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6살 태완군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네. 갑자기 이제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이 태완군에게 다가와서 황산을 태완군 얼굴에게 부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건데요. 이 태완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시달리면서 병상에서 이 사경을 헤매다가 사건 발생한 지 49일째 만인 1999년 7월 8일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뭐 테러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국민들의 안타까운 분노 상당히 높았고요. 여론에서도 이 공소시효,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 바로 태완군의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태완군의 어머님이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해달라 직접 이렇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2015년 7월 24일에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태완이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태완군의 사건, 이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태완이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참 태완이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정작 이 태완군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법 개정 내용이 적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그때 당시에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태완이법은 경찰이 미제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만들어줬는데요. 태완이법으로 해결된 미제 사건들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용인 교수 부인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태완이법 이후에 처음
처음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냐면 2001년 6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이 대학 교수 신모 씨 자택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자택에 괴한이 침입하면서 신모 씨의 부인인 50대 이모 씨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당시 이 신모 교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단서를 잡지 못하고 14년 동안 이 미제 사건이었던 이 사건이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재수사에 경찰이 착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당시 50대 김모 씨 진술이 엇갈린 점에 주목을 했고요. 이 김모 씨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공범인 또 다른 김모 씨와 통화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 두 사람 교도소 동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공범 김모 씨가 출석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범 김 씨 2017년 11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기술력 한계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그런 미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태완이법을 계기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실타래가 풀렸던 사건입니다.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 그리고 이 원주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결정적인 단서가 어떤 것이었냐면 현장에서 채취해뒀던 이 쪽지문이 있었습니다. 이걸 공소시효 폐지 이후에 재감식해서 범인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구로구 살인 사건이 15년 그리고 원주 살인 사건은 14년 만에 피해자의 원한을 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태완이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나서 많은 사실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진범을 잡았다는 게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태완이법을 통해서 16년간 누명을 쓴 소년의 한도 풀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 사건이 영화로 또 만들어지기도 했죠. 영화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재심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됐는데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고 아마들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인데 이 택시기사였던 당시 피해자 유모 씨 불쌍의 범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러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용의자로 사건 당시 현장에서 범인을 목격한, 그러니까 용의자가 아니라 목격자였던 거예요. 이 목격자였던 당시 15살 최모군을 지목을 하게 됐는데 이 최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애초에 최 씨가 사건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목격자로서 굉장히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히려 폭행과 고문을 가하면서 최 씨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게 된 건데 이 폭행과 고문을 견디다 못한 최 씨가 드디어 이렇게 입을 열었다고 해요. 시비 끝에 유모 씨 살해했다. 이렇게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그 후에 재판, 뭐 정황 증거밖에 없는데 이 정황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인 건데 뭐 가해자가 돼버린 거죠. 이 진술만으로 진행이 되면서 최 씨가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 때까지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월 과정 중에 진실이 바로잡힐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 씨가 복역 중이었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최 씨가 감옥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견딜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래놓고 이 지금 진범이죠. 김모 씨한테 자백을 그 당시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이 번복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 씨가 출소한 이후에 2013년에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최 씨를 직접 찾아가서 재심 청구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 재심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려 3년 8개월이라는 법정 다툼 끝에 최 씨가 드디어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서 살인 누명을 벗게 됐고요. 말 그대로 이 진범이 잡혔죠. 진범 김 씨 2018년 이 징역 15년이 확정이 돼서 지금 사건 발생 18년 만에 죄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완이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약촌 오거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기간이 2015년 8월이었어요. 그때 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태완이법이 이 태완이 엄마의 노력 때문에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던 거고요. 그리고 진범이 밝혀지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이들 친숙하실 내용일 텐데 진범이 이렇게 해서 잡히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사건도 좀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태완이법을 통해서 33년간 이 악성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다들 아실 겁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 이춘재를 잡아내는데도 또 기여를 했어요. 그렇죠. 이 또 사건도 영화로 제작이 됐죠. 살인의 그쵸. 추억 보면 다들 섬뜩하다는 느낌부터 받으셨을 텐데요. 이 사건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현재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당시는 화성군이었고요. 화성시 일대에서 13세에서 71세의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부터 10차까지의 사건이었죠. 범인이 검거되지 않으면서 건국 이래 최대의 미스터리한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찰이 이 수사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4월 2일이 이제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었는데, 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도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고 분류하면서 수사를 계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피해자들의 유류품에서 검출된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1995년 10월부터 24년 동안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다는 이 결과가 나오면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춘재가 내가 이 범인이 맞다라고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화성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이 사건명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 사건명도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8차 이 사건에 진범 역시 이춘재가 본인이라고 나중에 진술을 했지만, 사실 8차 사건 억울한 범인 약촌 오거리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윤성여 씨가 억울한 옥살이 20여 년 끝에 사실 무죄 선고를 네. 받지 않았습니까? 뭐 약촌 오거리 사건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건데, 일단 지금 경찰이 발표한 2020년 7월 2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종합수사 결과 이춘재가 14건의 살인 그리고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걸친 재수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한 1986년 이후 34년 만에, 그러니까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저지른 이 정말 흉악범 중에 흉악범, 당연히 극악무도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뭐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이미 2006년 4월 2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게 됐습니다. 네, 사실 공소시효라는 게 참 많은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하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이럴 때 드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진범을 잡아놓고도 이렇게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실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범죄 사각지대로 꼽히는 이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뭔가 연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친족 간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왜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폐지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일단 지금 이 공소시효가 최장 10년이에요. 네. 10년이면 꽤 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길지 않은 이유가 친족 간 성범죄가 보통 이 피해자의 경우 뭐 유년기라든지 그렇죠. 청소년기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친족 간에 이루어진 성범죄이기 때문에 너만 참으면 된다. 또 이렇게 가족들이 만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독립적인 개체, 독립적인 주체일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성인이 지나서 독립을 했을 시점인데, 그러다 보면 이 공소시효 10년 훌쩍 지난 이후라서 결국에는 사실 이 친족 간의 성범죄 뭐 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 일단 사실 뭐 범죄 예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친족 간의 성범죄 예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저는 사실 떠오르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장 빨리 개선해야 될 점, 이 공소시효 10년과 관련된 기간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연장하든지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지난해 6월이죠. 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 없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성범죄, 이 친족간 성범죄 계속해서 우리가 잊혀질만 하면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가 많잖아요. 계속 이뤄지고 있는 사악한 범죄 가운데 하나인 만큼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 국회에서 좀 부지런히 일을 해서 국회 문턱 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친족 간의 성범죄가 뭐 피해자가 성인이 다 돼서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들고 대부분 피해자가 굉장히 어린 나이 아동이거나 청소년이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과 한 집에 같이 지내면서 내지는 뭐 친족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기산점을 뒤로 밀어서 피해자가 뭐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을 기산한다라든지 뭐 그 범죄 사실 발생 시점부터 10년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살에 피해를 받았다면 20살 뭐 이렇게 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소시효에 대해서 연장을 하든지 폐지하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또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또는 연장해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뭐 또 다른 범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반일륜 범죄가 아닐까 싶어요. 이건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 공감하실 텐데 뭐 공소시효 연장보다는 사실 이 역시 폐지에 더 목소리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일륜 범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범죄 사실 뭐 이 사람이 출소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조두순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당시 여자아이였죠. 여자아이를 지금 성폭행을 했었는데 당시 뭐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치감형이 적용이 되면서 뭐 이 법정형 12년 징역형 선고가 됐고 만기 출소를 했었죠. 그 당시에 사실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쵸.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감형의 이유가 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에서 다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 반일륜 범죄가 사실 흉악범죄죠. 흉악범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폐지가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공소시효 관련돼서 얘기는 하다 보면 해결이 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늘 얘기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를 둘러싼 뭐 진범이 잡힌 뭐 범죄도 있었고 그리고 아쉽게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진범을 잡았지만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